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은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전열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포함하는 당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선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통일교 사태와 공천 헌금 의혹 등 악재가 거듭되고 있는 민주당의 대응 전략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복잡한 뉴스 속 한마디 보태고픈 분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리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 한 가지 더 드립니다. 현재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발표입니다. 먼저 강전애 전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전에 10시경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상당히 또 기대를 가지면서 보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비상계엄 사과를 비롯해서 당명 개정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쇄신한 내용,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라는 단어를 쓰면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이 잘못된 수단이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장동혁 대표의 사과 내용은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고민이 좀 깊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동안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하면서 당선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 메시지 자체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관련해서 당명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것은 전당원에 대한 의견을 얻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는 2030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청년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올해 있는 지방선거에서는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고 2030 인재 영입 공개 오디션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여기에서 뽑힌 청년들은 주요 당직에 배치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다. 특히 경제 전문가와 함께 매주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공감 연대를 추진을 하면서 약자 세대 정책 연대를 확대를 하고 이기는 선거를 위한 폭넓은 정치 연대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이기는 선거를 위한 폭넓은 정치 형태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뒤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명호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또 중요한 내용들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워낙 장동혁 대표가 이런 사과 요구, 절연 요구를
상당히 많은 이 받아온 편이고 오랫동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다가 사과를 이제 했고 언급을 했고 또 이게 지난주 후반부터 아마 1월 8일 날 뭐 그런 이러저러한 비전 발표 또 연기설도 좀 있고 좀 뭐랄까 좀 빌드업이 제대로 안 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그 예고편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마무리 정리하는 형식으로 이게 딱 피날레를 장식하는 형식이 아니었던 거라서 좀 혼란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불과 한 달여 전에 그 계엄을 그 의회 폭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언급했던 거하고 지금 거의 반대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반대될 수도 있고 뭐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다만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결론컨대는 이 장동혁 대표가 아직 정체성의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반대쪽으로 해석하면 이게 전술적 변화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 거고 또 반대쪽에서 보면 아직 좀 미진하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이제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늘 어찌되었든 뭐 최소한도로 따진다면 방향을 트는 정도라고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그 받아들일 만한 정도겠지만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이걸 어떻게 그 말뿐이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하니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원했느냐 답답했느냐 이렇게도 이제 반응을 또 볼 수 있을 텐데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뭐 사과라는 단어를 쓴 거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계엄 1년 됐을 때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이제 계엄을 완전히 정당화했잖아요. 그때가 12월 3일이었으니까 이제 한 달 여예요 지금 1월 7일이니까 1월 7일이니까 한 달 지난 다음에 입장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적어도 말 자체가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그래서 사과한다.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그리고 형식도 일단 기자회견의 형태를 취했으니까 그냥 무슨 뭐 회의라니 이런 데서 지나가는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평가를 하겠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고 뭘 사과하는지 모르겠어요.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지금 말로서라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윤어게인 세력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얘기도 전혀 없고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윤어게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문제, 즉 단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겠다, 절연하겠다, 결별하겠다 이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과의 핵심입니다. 제가 나름 이제 긍정평가를 이제 모두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빠져 있고 또 하나는 이 계엄이 위헌하고 위법했다는 걸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다른 사과하고 달라요 이거는. 지금 보세요. 그리고 재작년 12월 3일입니다. 지금 벌써 계엄이 1년이 훌쩍 지났어요. 이제 와서 기권한다는 게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위헌 위법성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지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제가 좀 적어보니까 계엄과 탄핵안을 건너서 미래로 나아가겠다. 이거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 이 얘기는 많이 했던 얘기라고 알고 있고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많이 사과했어요. 근데 사과의 내용이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과가 안 된 거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일단 사과는 나는 썼습니다만 도대체가 무엇을 사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행동으로 앞으로 나타나야 되겠고 또 하나가 문제는 지금 이제 인적 구성을 봐야 돼요 우리가. 네. 쇄신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인적 쇄신 얘기를. 근데 지금 좀 극우적 성향의 인사들이 자꾸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 이러면서 말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건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지금 국민의힘 당내 반 이상이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떠밀려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입시 때문에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네. 최상일 교수께서는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장현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런 그래도 변화라도 사과라도 이 내놓는 배경에는 인용한 전 의원이 또 의원직을 사퇴했고 이어서 김도읍 전 정책위 의장이 또 의장직을 또 내려놨고요.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내놓은 것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선택을 해서 이게 정확한 국민의힘의 입장의 전환인가 아니면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일시적으로 타개하려는가와 관련해서 오늘 메시지는 좀 후자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미봉책
정책에 좀 머무는 점에 있어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나마나한 좀 한가한 소리다 이렇게 평가하는 의원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나와야 됐을 세 글자는 앞서 최창렬 교수님 짚어주신 대로 윤석열 이 세 글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어떻게 절연할 것인지 거리두기를 할 것인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엄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비상계엄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을 이제 가동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수단? 아니요. 이거는 내란이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계시는 상황을 좀 몰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대단히 좀 정치적으로는 좋은 상황은 아니죠.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본인은 뭐 선거와도 무관하고 그냥 직을 내려놓는 거다라고 톤다운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제시하고 있듯이 이거는 장동혁 체제에 대한 굉장한 강한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뭐 이른바 친한계에서는 더 이 당직을 내려놓을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선택을 당대표로서 하는가. 아 지금 뚫린 이 구멍을 내 주먹으로 그냥 일단 막아보자.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 이런 정치적 스탠스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관련된 언급이 있는지 여부 또 당원 당규의 이 선거에서 당원 비율을 70%로 할지 말지 여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대목입니다. 박명 교수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발언이 없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징계로 간다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해석의 여지를 자꾸 남겨놓은 셈이 됐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측하고 그 윤리위 구성 과정에서의 뭐 유출 관련한 그러니까 아마도 그 최고위에서 그 의결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에서 거르는 과정이 있었을 거고 그 최고위에서 그 명단이 아무래도 논의가 됐거나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출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쪽의 논리가 있는 거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걸 또 부인하는 상황이고 그 앞서 보면 이제 당계 그 논란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했던 내용을 둘러싸고도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지금 또 그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어찌되었든 지금 당 그 윤리위원회가 일단 구성을 파행 끝에 이제 구성은 됐고 또 새 윤리위원장까지 알려진 상황이고 네. 참 양당 모두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상황이 될 줄은 별로 생각 못하던 시절이었는데 윤리위원이 누군지까지 이제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면 아마 이 장동혁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의 진정성 또는 어떤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는 첫 번째 테스트 계기가 아마 이 그 한동훈 징계와 관련한 이 윤리위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행보를 가져가느냐. 지금 이미 파행 끝에 구성된 윤리위를 갖고라도 예상되는 수순대로 가느냐 아니면 뭐 회군을 하느냐 아니면 적절한 어느 수준에서 뭐 정책 타협을 하느냐. 근데 뭐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뭐 알 수 없는 게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근데 다만 뭔가 그 고민의 지금 시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네. 강재리 전 대변인께 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장동혁 대표의 이 행보 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인데 윤리위원회 구성을 두고서 구성됐던 윤리위원 3명이 중도 사퇴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윤리위원장직에는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선출이 됐다고 하는데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입니다. 대체로 법조인이 많았는데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선정된 이 배경에는 이 당원 게시판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요량이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징계로 가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징계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윤리위원 3분이 또 사퇴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친한계에서 윤리위원들 명단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들이 좀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이기는 선거를 위한 폭넓은 정치연대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한동훈 대표 측과도 어느 정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윤리위원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당무감사위, 윤리
윤리위에서의 절차에 대한 문제들을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본인도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만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었던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의 어떠한 사과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친한계의 메시지가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는 행보인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함께 가야 된다는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책임에 대해서 지금 장도연 대표 한 명에게 지우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계에서도 분명한 메시지는 내야 된다. 그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토론을 할 때 장유미 대변인도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강진애 전 대변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뭐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사항은 아니지만 명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인상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익명이 보장하는 그 언론의 자유를 해태했다라는 그 취지가 아니고요. 2개의 이 IP 주소가 특정이 됐는데 거기에 5개의 이 가족들 아이디로 한 1,500건 가까운 게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작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올리는 거야 그걸 당해서 어떻게 규율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올림으로써 건강하고 건전하게 형성돼야 될 당원 게시판에 아주 자연스러운 이 여론 형성을 의도적으로 저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업무방해로도 의율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깔고 지금 징계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한 걸 나중에 알았고 비판하려면 나를 비판해라. 그리고 익명 뒤에서 뭐 칼럼이나 이런 거를 링크 건 게 무슨 잘못이냐라는 건 아마 국민의힘 그리고 지도부뿐만 아니라 윤리위 입장에서는 정확한 해명이라고 인식을 못 가질 겁니다. 그럼 그거대로 수순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쇄신한 것 더불어서 최근에 일련의 이 당내의 움직임을 보면 당 안팎의 움직임을 보면 강성 유튜브인 이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이것도 장동혁 대표를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한동훈 전 대표와의 통합 여부에 대해서 이 여의도연구원 장혜찬 부원장은 돼지국밥에 케첩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제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긴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실천을 봐야 된다, 이제 행동을 봐야 된다고 다 말씀을 하는데 이 고성국 씨가 이제 입당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이 기사 보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무슨 저기 사과를 하고 고성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성국 씨가. 그동안 그 유튜버를 워낙 많이 했잖아요, 이분이. 많이 하고 그 내용은 다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뭐 전 상식과 보편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고 비상계엄 옹호고 또 부정선거 주장. 부정선거 주장하고 거의 선도에 가까운 유튜브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상업적 이익을 의식해서 한다는 여러 말 중에서 이분이 제일 많이 거론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고성국 씨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입당을 하고 장혜찬 씨는 벌써 입당을 했죠. 입당이 아니라 이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왔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그렇고. 네. 아니 도대체 사람이 무동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개혁을 한다고 얘기하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폭넓은 예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극단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중간지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의 행동과 실천을 봐야 된다고 말씀들을 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기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 항상 우려되는 게 이 정치 한쪽에 극단으로 가면은 그 정당만 망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정치 정당 체계 자체가 자꾸 왜곡되고 뒤틀린다고요. 한쪽이 자꾸만 일방이 그거로 하면 타방도 그거로 할 만한 유혹을 자꾸 느끼게 돼요. 정치에 대한 긴장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전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를 빨리 중단함으로써 그래서 국민의힘도 뭔가 지방선거에 승산도 있는 행보로 가야 될 것이고. 근데 지금 고성국 씨 이분이 지금 입당으로 봐서는 아니 고성국이라는 분이 바뀌겠어요?
더 이제 그 입당까지 했으니까 봐라 말이야 국민의힘이 나를 드디어 데리고 왔다 이러고 또 자기 그 유튜브에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극단적인 유튜버가 얘기를 하면 또 거기에 이른바 자기 우파라는 사람들 또 거기 또 이 그 극단적인 얘기 할 것이고 뭘 도대체 개혁하겠다는 것이 뭘 연대하겠다는 것인지 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고성국 씨가 어쨌든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하는 유튜버라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당원으로 가입을 한 거는 장동혁 대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재원 최고와의 관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TK 지역에서의 지자체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 정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사과라는 워딩을 쓰면서 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알겠습니다. 것이 본인이 어쨌든 전당대회 과정도 그렇고 지금 당에서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전향적인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시작이고 거기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얘기인데 그럼 그것도 당 대표가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성국 씨의 상징성이 있어요. 이분은 이 보수 세력 내에서 그게 긍정이건 부정이건 간에 김재원 전 최고가 자신의 어떤 대구 지역에서 시장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또 극단적인 성향을 왜냐하면 대구는 공천의 당선으로 돼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알려진 것은 경북지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구가 됐건 네. 경북 됐건 TK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럼 당 대표가 이걸 막아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건 당 대표 장 대표로서 억울하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해운 후보자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강전애 전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 주로 이제 이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갑질 의혹들이 불거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로 이제 재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새 아들에게 이 주식을 정의한 부분 또는 정여세 관련된 부분까지 정의한 거 아니냐. 이 내용도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경우에는 반포에 있는 한 아파트를 24년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한 20여 년 동안 무주택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무주택자였지만 상가 같은 것을 사고 팔면서 한 3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이미 봤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아파트 자체도 본인이 당첨이 되자마자 한 2달 만에 36억 원 정도를 바로 지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세로는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할 거다라고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그것이 맞는가 또 서초에서 3선을 했지만 이후에 중구 쪽으로 또 이동을 해서 본인이 출마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논란도 있는 거고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본인들이 아직 직장 생활을 하기 전부터 그때 할머니 쪽으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았는데 세금 납부를 도대체 누가 했느냐라는 것이죠. 증여세만 해도 억 단위의 돈이 나왔을 텐데 이 증여세를 만약에 부모가 대신 내줬다면은 그 부분도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한 2016년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본인이 그때는 너무 옛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서류를 제출을 못했다. 청문회 과정에선 밝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 중에 아들의 논문을 아버지와 공저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논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연세대 교수인데 이 연세대 교수의 본인의 전공 분야를 논문으로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재 그 아들은 국책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다만 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다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모든 후보자들이 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죠. 강전애 전 대변인 말씀하신 김에 이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들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채권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듣지를 혹시 뭐 장유민 대변인 아시는 분? 그러니까 일단 아주 소규모 대부업체의 이 회사 채권을 아들들이 이제 보유하게 했던 게 부적절한 거 아니냐. 본인은 네. 이제 예결의 어떤 수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대부업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운 이제 후보자 측은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뭐
크게 수익이 날 거고 뭐 이래서 보유하게 된 경위가 아니라 배우자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던 사람이 설립한 회사여서 이 회사가 어쨌든 자금을 좀 이제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사채를 발행했고 그런 경위로 이게 좀 갖게 됐다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혼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제 뭐 다양한 평가가 있겠습니다. 박명호 교수님.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가족 구성원을 또 포함해서까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혼 후보자는 이런 의혹 요구와 사퇴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재정정책 간담회를 열어서 학대 재정과 관련된 의견도 내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게요. 참 난감한 상황인데 이게 뭐 하루에 하나씩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이 김병기 강선우 논란을 지금 거의 비등비등하게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정도가 됐고 이게 뭐 여야를 불문하고 이게 지금 그 위선 논란이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가면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데 특히 저는 주목하는 게 이제 그걸 아마 좀 보충하려는 게 오늘 말씀하신 그 정책적 입장을 전환하는 모습.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의문스러운데. 우주다님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혜원 후보 관련한 논란이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얘기들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뭐 새롭게 추가된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의도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던 건데 이걸 과연 모르고 했느냐 아니면 이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재정과 관련한 전문성인데 글쎄요, 뭐 경제학 전반의 안에서는 다 그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보다는 다만 이제 그 분야의 정말 적임자라고 이분만 유일한 거냐에 대한 좀 의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세 번째는 이분이 오늘 그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입장을 그 전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버렸거든요. 적극 재정론자가 이제 되고 그 동안의 입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배치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청문회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서 입장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생뚱맞아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 좀 이렇게 좀 갑작스러워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혼란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지금 이혜원 후보 개인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이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은 이미 뭐 입장을 정한 거나 다름없겠지만 청와대 입장을 고려한 민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회 후의 여론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결국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면 결국 이혜원 후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최종 임명, 또 지명 철회, 또 자진 사퇴 어떤 길로 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혜원 후보자의 그동안 살아온 경력으로 볼 때 자진 사퇴는 없을 것 같아요. 청와대 뭐 자진 사퇴의 형태를 거치더라도 청와대와 조율하겠죠. 뭐 다 그래 왔으니까 자진 사퇴 하겠어요? 이렇게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절대 안 할 것 같고 이쯤 되면 말이죠. 청와대도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의힘도 과거에는 뭐 민주당의 말을 빈다면 5번이나 공천했잖아요. 이제 와서 네. 비판한 것도 보기 흉하고 민주당이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후보였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옹호하겠습니까? 옹호까지는 아니지만 민주당 내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진성주 의원도 그렇고 장철민 의원 등등이 사퇴해라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길은 좀 묘해요. 끝까지 가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게 전 느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언론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뭐 이른바 함구령이 내려졌다 이런 보도를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뭐 도전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돼야 된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했는데 있습니다. 네. 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세요. 뭐 1인 1건 뭐 지금 아주 난영난제예요. 김병기, 강선우, 이혜원 뭐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대한민국 정치 완전 망치고 있다고요. 이쯤 되면 국민들의 여론하고는 배치되는 거예요. 일단 정치는 여도 야도 말이죠. 국민의 여론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혜훈이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이 어떤가. 저는 뭐 나쁠 것 같아요.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설령 적법한 게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건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기획예산처 장관 가장 네. 중요한. 그리고 일단 정부가 좀 새롭게 정부조직법 바꿔서 회심에 이제 일격으로 내놓는 게 초대 장관입니다. 예산처인데 김대중 정부도 기획예산처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게 국민의 평균이래야 돼요. 아니 기발하지 않아요? 기상천외하고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사람들. 이런 사람 왜 장관을 안 칩니까?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청문회를 보고 청문회에 따라서 여론이 형성되겠죠. 근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들의 평균가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분을 굳이 장관시킬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이징으로 갑니다. 장윤미 대변인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또 한중 비즈니스 또 서밋 포럼도 있었습니다. 8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국빈 방문했을 때보다는 공항에서의 영접 인사의 급도 높아졌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2인자 3인자인 리창 총리와 자오르지까지 만나고 또 상하이까지 가는 일정까지도 소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관계 회복에 대한 어떤 그 의지는 중국 정부 또한 표명을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난 3년 동안 대중국 외교 정책과 관계는 사실상 공백이었다. 그리고 많이 허물어졌다. 이게 이념으로 외교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과 실리와 지정학적 위치상 이 중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의미 이랬을 때 이 부분을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뭐 일본과의 관계 마찬가지로 잘 이 형성을 해가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던 부분이 있죠. 정상화를 찾아가는 이 걸음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떼고 있다. 그래서 다시금 양국 간의 신뢰가 상당히 공고하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에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기타 뭐 한알령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듯이 뭐 중국은 한알령은 우리 뭐 했던 적이 원래 없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K-팝 이런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했을 때 그 말 그대로 그러면 어떤 제지하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의 어떤 진일보한 입장 태세의 전환이 있을 거라고 또 기대해 보는 부분이 있고 이 서해상의 어떤 구조물과 관련해서도 차관급으로 격상을 해가지고 실무 논의를 하기로 한 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좀 대체적으로 이 민주당의 평가는 상당히 또 이 호의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복원이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는데 강전우 전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현지에서 또 기자간담회를 가져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빈손 방중이었다. 결과적으로는 판다만 남았다. 국민의힘의 평가는 어떤지요? 좀 아까 우리 장 대변인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기대라는 단어가 저는 딱 맞는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대통령의 방중이 국민들의 기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확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주기를 바랬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학령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차근차근 뭐 풀어나갈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왔을 뿐이고 북핵에 대해서도 중국 측 발표문에서는 뭐 비핵화 이런 언급이 나오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논평도 나갔습니다만 중국 쪽 대변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해양 주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동안에 중국에서 했었던 표현들 양식장 시설이라든지 뭐 중국 쪽 경계에 살짝 넘어온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의 표현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네. 저는 굉장히 좀 처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는다면 샤오미 폰으로 사진 찍은 것 그것밖에 남지 않지 않았나. 뭐 좋게 평가한다면 정상 간의 어떠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 이 정도 수준이지 정말로 국민들께서 기대했던 그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명 교수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이게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전 사실 주목하는 게 이게 베네수엘라 타이밍하고 겹쳐 있었다라는 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돼요. 특히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미국의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대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열강들이 각자의 그 영역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그 서로 간에 이제 존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인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타이밍에 이제 이 우리가 그 이제 걸린 거지. 이제 타이밍이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미중 충돌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셈이었네요. 그렇죠.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 베네수엘라 타이밍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부각시킨 측면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중국 입장보다도 우리 입장을 조금 강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레버리지가 조금 늘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수화풀을 연장한 성과도 있고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통화수화풀을 계속 원하지만 못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는 부분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이 미국과의 통화 수합이 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영향도 없잖아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 측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고 동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생긴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제2, 제3의 안전 그 책으로서의 중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이번에 공동 성명이 없었거든요. 합의문도 없었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고 그 하면 좋았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고 또 시진핑 주석의 그 표정을 갖고들 이제 화제가 많이 되는데 이게 기쁜 네. 건지 슬픈 건지 화난 건지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원래 워낙 표정이 없는 인물이라서요. 맞습니다. 네. 대국의 그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고 이게 또 그 CNN이나 이제 외국 뉴스 그 해외 그 채널을 보면 이 마두로 대통령이 그 체포돼서 수갑을 찬 채로 그 뭐 항공이나 이제 그 헬리콥터에서 내려서 이제 연행돼 가는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세계 정치의 현실이거든요. 원론적으로는 뭐 존중하고 협력하고 맞는데 현실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고 그건 몇천 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대로 선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어떻게 또 구체화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이해관계의 그 조정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중국도 중국의 이익이 있는 거고 우리도 우리의 이익이 있는데 그 공통 분모를 이제 최대한 맞춰 나가는 외교력이 이제 알겠습니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도 중국의 경우에는 연초에 이렇게 이 국빈을 잘 초대하지 않는데 또 예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했다 이런 또 해석도 있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하고 난 다음에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일 잘한 게 전 중국 방문 같아요. 저는 심하게 말씀드려서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뭐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중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한번 만나가지고 게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사이가 냉각됐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도 뭐 중국의 배경이 있어서 뭐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상황인데 만나가지고 이 정도 되면 잘한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중국과 우리 관계 대단히 애매모호한 관계예요. 앰비기어스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게 드러난 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분명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냐면 동북아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된 얘기예요. 외교적으로는 그래요. 국제정치적으로.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얘기하는 거는 타이완 문제 너무 성급하게 군사적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건 당신들이 하나의 나라니까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미국과의 관계도 또 그 대신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 이게 이 베네수엘라의 지금 마두로 체포한 건을 의식하는 것 같단 말이죠. 예. 당신들 똑바로 해라 이 얘기거든요. 보기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우리나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철저히 국위주의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일단 만나서 비핵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적어도 남북 관계를 완화시키고 긴장을 좀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을 행사해 주시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한 거 왜? 중국은 북한 의식하니까. 이게 아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당장 어떻게 결실을 가지고 오겠어요. 근데 저 어떻게 만나서 지금 앵커 말씀처럼 이게 11월 달에 만나고 지금 불과 2달 만에 만난 거 아니에요? 이러기 쉽지 않다고요. 그 샤오밍 그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좀 봐요. 그 표정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 시진핑이 웃었잖아요. 어쨌든. 물론 그까짓 거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일단 이 중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예민한 관계예요. 네.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긍정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 또 미중이 중남미에서도 충돌하는 양상, 이른바 베네수엘라 사태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될 텐데 장유미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은 달리 이 논평을 차지해왔던 민주당에서 어제 의원 68명이 미국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의원들이 단체로 본인들이 이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정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입장은 너무 굳건합니다. 한미 동맹을 넘어서 혈맹 관계인 이 국가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말괄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주저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이슈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뭐 유엔에서도 권고를 했고 뭐 여러 국가에서도 뭐
비슷한 취지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사적인 또 기록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전희 전 대변인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해서 이것이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좀 고심하는 또 모양새입니다. 민주당과는 또 온도차가 사뭇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쵸. 어떤 입장일까요? 조국 혁신당 같은 데는 저는 입장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법조인으로서 국제법 위반의 소질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엔이나 또 유럽에서도 그린란드 관련해서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것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68명이 이런 형태로 집단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명을 낸다는 것이 우려되는 것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적어도 보수 정당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신뢰가 많이 쌓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며 뭐 가랑밑이라도 기어가겠다. 국민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신라 금관 같은 것들을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에서는 굴종 외교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원하는 만큼까지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관세 협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넘어서서 68명의 집권 여당 의원들이 이런 형태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저는 적어도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 조금 더 자중해야 되지 않나. 조금 더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요? 그건 보기에 따라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이 보기에 따라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외교 관세 협상 잘 해냈잖아요. 중국과의 외교도 좀 아슬아슬해요. 우리가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의원들 68명이 뭐 당론은 아니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이런 거 다 떠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소위 패권국가, 깡패국가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제국주의 국가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정치적으로 얘기 안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의 그 얘기를 하나의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발언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건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특히 야당이 아니고 집권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긴 해요.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과의 입장 그리고 중국과의 입장 이 중간에서 아주 그 교묘한 균형을 취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확보했다. 좀 그런 긍정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최 교수님도 짚어주셨는데 미중 충돌 양상에서 우리 내부의 이런 갈등 양상이 또 빚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아직 보시는지요? 거기까지 갈 정도의 사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여당 안에서도 좀 신중한 입장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원칙론적인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가 좀 더 주목하는 거는 앞서 그 이해운 후보자 사퇴도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일부 선도하고 있어요. 아마 청문회가 지나고 나면 이게 갑자기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반대로 가거나. 전 그 부분과 함께 이번에 68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미국 비판 성명. 이게 내용으로만 보면 이게 북한, 뭐 이란, 뭐 중국 이런 입장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 방향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프랑스나 영국과 입장이 반대되는 경우거든요. 문제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게 어느 입장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앞으로 당과 청와대 관계에 그 미칠 파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베네수엘라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까지 또 그 아이슬란드까지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우잖아요.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대만을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 뭐 등등과 이제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게 뭐 어떻게 진전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닌데 특히 이제 11일 날 원내대표와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가 앞으로 이제 당의 행보에 아직 총선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당이 이제 어떻게 가느냐. 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양년 작전 같은 거 뭐 그렇게 조율해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아까 제가 시진핑 주석이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건 분명히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국가원수를 체포해 간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가 중국하고 대단히 가까운 나라 아니에요. 중국의 석유가 거의 베네수엘라의 80%를 갖고 간다고요. 베네수엘라 석유의 80%를 중국이 사갑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청와대나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당의 의원들의 입장이란 말이죠. 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면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화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청와대나 대한민국 국가 입장은 그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 뭐 그렇게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조율해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당 청왕에 영향을 주고 전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은 모호한 전략성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해 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로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정가를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당직은 사퇴를 했습니다. 원내대표직은 내려놨는데 김병기 의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또 뜨겁게 들끓고 있습니다.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제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은 나에게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장 대변인 보시는 지금 당내 분위기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탈당 쪽인가요? 잔류 쪽인가요? 일단 탈당은 정치인 개인의 결단의 문제고 제명은 당 차원에서 윤리심판원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사실상 당에서 나가게 하는 강제적인 조치인데 일단 본인 결단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은 정치를 하는 의미가 이제 민주당이라는 터전에서 정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 탈당을 하지는 않겠다. 다만 제명을 하면은 본인의 선택지는 이제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가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용 의사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부분이고요. 윤리심판원 스케줄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자료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제출하고 소명하러 나오라고 일단 요구가 된 상황이고 지금 뭐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좀 연기를 해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워낙에 이제 의혹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고 마련해야 될 자료도 많다라고 그 이유를 좀 댔다는 건데 윤리심판원에서는 그 허용해줄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12일 이르면 그래서 12일 날 윤곽이 나올 것 같고 당에서도 아마 박지원 의원 같이 원로이신 분도 사랑하는 김병기이지만 이 정도 됐으면은 좀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전애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묘하게 민주당 내 기류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로 지금 출마에 나선 진성준 의원은 선당 후사해야 한다며 사퇴해야 된다는 의미를 또 밝히고 있고요. 박지원 의원도 자진 탈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또 발빠르게 유사한 의혹입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인데 네. 탈당을 했고 또 제명 조치도 바로 취해졌거든요. 김병기 의원은 탈당도 고사하고 있고
또 당에서도 발빠르게 또 제명하는 신속한 조치로는 가고 있지 않은데 이런 차이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김병기 의원이 뭘 들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머뭇머뭇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 중에서 김병기 의원과 강선 의원 두 명이 대화하는 것을 김병기 의원이 스스로 녹취한 파일이 나왔거든요. 그 안에서 강선 의원이 1억을 이제 보좌관이 보관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핵폭탄급 사건이 터진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의아한 게 의원들끼리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해놨다는 것은 강선 의원에게만 그랬을까? 그리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는 이유로 이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 이유로 많은 분들이 꼽은 게 작년 총선 공천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에 있었던 원외 이재명 후원 조직이었었던 더민주혁신회의가 31명이 대거 그 총선에 들어오게 되는 이제 원내를 진입하게 되는 그 과정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마련해줬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지난 지방선거 공천도 그렇고 지난 총선 공천도 그렇고 관련해서 공천심사위 같은 것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어떠한 녹취를 또 핵폭탄급으로 터뜨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강선 의원에게 썼던 이러한 단호한 모습이 김병기 의원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녹취가 있을 것이다. 상당히 지금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과는 다르게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양상입니다. 박명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관련해서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 휴먼 에러다. 전수조사를 굳이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박수현 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했던 거나 지금 이 정청래 대표가 휴먼 에러라고 했던 부분은 이게 시스템 에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병기 파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강선우 것만 그것도 통화도 아니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앞에 꺼내놓지도 않고 녹음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에 이해관계들이 많이 엇갈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지역구별로 이게 서울에서만 있었을 일도 아닐 거고 아마 노골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특히 이제 공천이고 당선으로 연결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의 그런 그 어디까지가 이 한국인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의 인사인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는 수준인지에 대한 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뭐 그 상당히 파괴력이 크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김병기 의원도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거고 그걸 또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걸린 게 죄인데 드러난 게 부담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라고 한 언급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차라리 이런 단어를 오히려 썼기 때문에 이 시스템상에 이건 시스템으로 막을 수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강선 의원과의 녹취에서 나온 내용은 김경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 1억 원을 수수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김경이라는 사람은 지금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 같은 것에 넣지 못하고 있는 게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유가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 김민석 총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용인데 이 김경시 의원이 지금은 강서구가 지역구입니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을 준비하면서 김민석 의원에게 어떠한 뭐 2,000명 정도 종교를 통해서 당원 모집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이 진종호 의원이 한번 터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김경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지금 징계 절차를 못 밟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김경이라는 사람이 김민석 총리와도 연결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기영 지금 의혹의 또 당사자인 김기영 서울시 의원은 미국 방문 중인데 체류 중인데 이번 주말쯤 귀국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병기 의원을 또 둘러싼 공천헌금 수수 의혹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실에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병기 이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그 구의원이 돈을 줬는데 그걸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2천만 원을 이제 그걸 이수진 전 의원이 얘기한 건데. 뭐 몇 달 뒤에 돌려줬다라는 그런 글쎄요. 또 진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인 김현지 보좌관에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당시 검증위원장이었는데 김병기 의원이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의원 손에 있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김현지 실장이 지금 이제 부서실장입니다만 그 당시 보좌관이 당 대표한테 보고하고 이게 그래서 김현지 이 당시 보좌관이 뭐가 실세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전혀 지금 이 의혹과는 또 다른 지금 문제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역시 본질과 핵심은 뭐냐면 김병기 의원의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에요. 그리고 김경시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경시 의원도 물론 미리 예약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만 대단히 그 남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출국했거든요. 경찰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빨리 출국 금지를 해야죠. 기본 아닙니까? 저같이 수사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도 이 기사 봐서 아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혹투성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 문제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 강성 의원 모두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어서 모든 게 좀 추정이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 우리 추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탈당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무슨 뭐 파일을 두고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쯤 되면 말이죠. 공인으로서 당인으로서 그만둬야죠. 탈당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말씀 따나 돌아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탈당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그야말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는 정당한 공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굵직굵직한 정치적인 이벤트가 오는 11일 또 열리게 되고 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장유미 대변인께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4명의 후보자들인 거죠. 지금 원내대표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진성준, 박정, 네. 백혜련, 한병도 누가 됩니까? 제가 질문을 다른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누가 되냐고 말씀 주시니까 네, 제가 바로 그 부분은 11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기 그럴 수 때문에 있겠죠. 권리당원 20%가 저희 당원도 됩니다. 이제는 원내대표에도 20%가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권리당원. 예, 저 투표권이 있고 또 최고위 보궐선거에도 이번에 예,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변인 중립 의무가 있고 제가 뭐 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할 것 같고요. 4명 중에서 한 명을 꼽아라는 어려워요. 2명 중에서 꼽아라 이러면 얘기 다 하겠는데 두 네 명으로 중에서 추려져도 이제 꼽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장대원이 당연히 못 자, 그럼 잠시 뒤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강재래 전 대변인은 진성준, 백혜련, 박정, 한병도 누굽니까? 저는 일단은 이게 11일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라든지 추가적으로 전 나올 수 있는 것들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상하는 누군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백중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원내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까 장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은 당원들도 들어가지만 일단은 원내의 의원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의원들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와 그 청와대 여기에서의 알력 다툼들이 있다라고 저희 국민의힘과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이 어느 편을 쓸지에 대해서 지금은 정확하게 결정을 못한 것이 아닌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라든지 앞으로 나오는 의혹이 굉장히 저는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2명 정도로 좁혀 주실 수 거의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예상이니까요. 저는 한 2명 정도라도 저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좁혀주신다면. 같아요. 다들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예. 진성준, 백혜련 뭐 저는 이렇게 꼽았습니다. 2명 정도.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이죠 뭐 이거. 개파색도 없고 뭘 꼽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인지도가 제일 높아요. 진성준, 백혜련이.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나름의 그 반듯한 말 많이 해온 의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의원들 80% 이제 권리당원 20%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판단하지 않을까 의원들이.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제 뭐 친청이다 친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이분들은 그렇게 개파에 치우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 진성준 의원이 마음에 맞는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올바른 소리 많이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진성준 백혜련 의원도 그래 왔고 근데 박정 의원은 생각보다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진성준이나 백혜련 이런 분보다는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의원들은 다 알지만 그런 것들 평가 기준에서 저는 일단 두 사람 꼽았는데 뭐 틀려도 할 수 없죠. 뭐. 네. 아니 예상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청취자분들께서 잘 또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박명 교수님은 어떤 경합이 벌어질 걸로 보시는지. 글쎄 이거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뭐 특히 이제 투표권자가 적기 때문에 150여 명, 그죠? 한 60여 명 정도 의원들 투표하고 의원들. 물론 권리당원 투표가 20% 들어가지만 예. 권리당원은 수십 명 또는 거의 100여 명의 의원 한 표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각에서는 권리당원의 투표가 상당히 이 결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는 이제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죠. 의원들 표는 아마 이렇게 어느 곳으로 집중된다고 하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인간적인 관계든 이해관계든 등등에 따라서 좀 분산될 가능성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압도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 당원들의 이 권리당원 우리 장윤미 당원을 비롯한 이 당원들의 선택이 결정적일 수 있고 아마 쏠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좀 더 이 알려진 의원들이 좀 나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우리 진성준 의원이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주류의 입장과는 조금 그 다른 논리들을 자꾸 이 펴왔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요새 핫플레이스 강서 출신이기도 하고 또 그 이재명 대통령과도 어떻게 보면 각을 세웠다고 그래야 될까요? 금투세 문제라든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거죠. 의원들은 아마 의견이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그 되지 않을까. 자 정확한 건 아무래도 장윤미 대변인이 가장 잘 아시죠. 네, 절대 뭐 알아도 이 얘기를 안 하시네요. 네, 이 얘기를 알겠습니다. 다들 안 하고 저만 얘기했네. 예. 자, 우리가 뭐 그냥 예상해 보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또 하나가 11일 날 결정되는 것이 뭐 개파 대리전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바로 최고위원 보궐선거입니다. 이것 역시 이 권리당원 표가 반영이 되죠, 정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네. 권리당원. 그래서 지금 이 유동철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오자 대결에서 사자 대결 4명 중에서 3명이 선출이 됩니다.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강덕구 이건태, 친청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성윤 문정복. 자, 정말 이 대결도 난영난제입니다. 강전 전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4명 중에서 3명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친명계 측에서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광역지자체장 출마를 하겠다라고 나간 분들이 있지만 그 이전부터 친명계와 친청계의 갈등이 굉장히 좀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친명계는 결합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유동철 수영구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의 그 입장에 대해 굉장히 쓴소리를 강하게 하면서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됐던 사람인데 이분도 결과적으로는 이건태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사퇴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 나오는 거는 아마도 그 내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백중세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모으기 위해 내가 내려놔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친명계가 이번에 강하게 결집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재현 전 대변인의 예상은 그래서 강덕구 이건태 두 사람은 최고위원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고 남아있는 한 자리를 이성윤 문정복 친청계 쪽에서 한 명이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해 주신 건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거 또 맞추라고요? 또 예측을 아무도 예측 안 하는데 저도 저기 강덕구 이건태 의원 될 것 같아요. 그 이성윤 문정복 의원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이성윤 의원이 될 것 같아요. 이분도 워낙 이성윤 의원이 발언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강성 발언도 많이 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래왔고 그래서 아마 당원들에게 아마 이성윤 의원의 소구력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죠. 뭐 두고 봐야지 알죠. 네. 박 교수님, 근데 이렇게 우리가 원내대표가 누가 될 거냐, 또 최고위원 세 자리가 누가 채울 거냐라는 것이 이른바 한참 이야기가 됐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더 강화되느냐, 아니면은 올해 또 8월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더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가 심기일전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드느냐라는 이런 해석들이 다양하게 또 나왔거든요. 이런 여건대 권력 지형의 변화, 이번 11일에 원내대표와 최고위원회 결과로
어떤 변화를 맞을 걸로 보시는지? 글쎄요, 하여튼 주가 주목되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어차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퇴가 예정되거나 예상되는 분들이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했었지만 이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 또 전혀 예상을 하지 않았던 일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이게 향후 여권의 이제 권력 지형에 상당한 영향의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비판적 성명을 낸 68명의 의원들과 또 이제 이해운 후보의 거취와 관련된 일부 돌출성 의원들의 이제 발언, 그다음에 청문회 이제 결과 등이 이제 겹쳐지면서 결국 이제 아직까지는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당이 통제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여권은 지금의 민주당류의 이 정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당 선도론이라고 할까요? 당이 좀 앞서 나가는 분위기가 이 보수 정당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맥락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버텨주는 힘은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지방선거까지는 아마 그대로 가지 않겠나. 아직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적어도 가지 않겠나. 특히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사실상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 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보여지게 있거든요. 또 이제 앞으로 지방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좀 더 우위에 있겠지만 적어도 당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관리가 좀 더 잘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이제 좀 진통 끝에 관리하느냐 뭐 이런 정도 사이에 어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장윤미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당내 기류가 좀 어떻습니까? 정청래 대표적으로 다시 좀 무게가 또 쏠리는 그런 양상도 보인다고 봐야 될까요? 지난달 대의원과 권리당원 사이에 1인 1표제가 무산되면서 좀 위태롭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정청래 대표의 체제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도중하차하고 당내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정청래 대표에게 힘이 좀 실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민주당의 위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걸 가장 누가 돌파해내야 되는가 그 엄중한 숙제는 이제 정청래 대표 앞에 놓여 있는 거고 저희가 어떤 당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자리가 있으면 상당히 빠르고 어떻게 보면 좀 시의적절하게 대책과 대응이 이제 민주당에서 나올 때 거기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정치력이 작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내 구심적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당 안에 있으면 친명 친청이란 건 정말 저희가 뭐 엄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류는 사실상 없습니다. 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 건 절체절명의 민주당의 정말 앞에 놓인 숙제이기도 알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교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